2024년 글로벌 여행 플랫폼은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혼자 여행하기 가장 적합한 도시. 서울. 뉴욕, 런던, 도쿄를 제치고 서울이 첫 번째에 올랐다는 사실에 CNN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데이터팀은 차가운 숫자를 들이밀며 반박했죠. 아직 브랜드 파워가 약합니다. 이 데이터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기자는 달랐습니다. 도시는 숫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신념. 그 확고한 신념 하나로 그녀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체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녀의 20년 신념을 뒤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CNN 국제부 기자 미셸 데이비스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여러 도시를 취재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베테랑 기자입니다. 파리의 낭만부터 뉴욕의 활력, 도쿄의 정교함까지 수많은 도시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죠. 그런 저에게도 이번 서울 취재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가 아니라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었거든요. 발표가 나온 직후 사내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 분석팀 팀장이 제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셸 기자, 서울의 브랜드 파워로는 뉴욕과 런던을 넘기 어렵습니다. 통계상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장 검증이 필요하겠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도쿄 특집만으로도 충분한 시청률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야기는 숫자 뒤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취재했지만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을 배려한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통째로 가져와 실험하는 거대한 무대 같았죠. 밤 12시 저는 두려움 없이 서울의 밤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충격과 마주합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던 거리는 오히려 활기와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가족,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 낯설어야 할 풍경이 주는 익숙한 평화로움에 저는 즉시 생방송을 켰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기 힘들어. 귀국 후 저는 20년 커리어를 걸고 회사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지표가 아닌 진실을 담는 작업입니다. 상사들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공항을 거쳐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이 6개 언어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언어의 다양성이 아니었어요. 각 언어마다 발음이 완벽했다는 점이었죠. 마치 원어민이 직접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자 여권을 가진 외국인도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보통은 자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서비스인데 말이에요. 처음 방문이세요? 출입국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관광객으로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네, 취재차 왔습니다. 아, 기자님이시군요. 서울 여행 즐겁게 하세요. 혹시 길을 잃으시면 저기 관광 안내소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친절한 안내에 감사 인사를 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도착 시간은 물론이고 버스 노선별 소요 시간, 심지어 택시 대기 시간까지 분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죠. 지하철 9호선 급행 3분 후 도착. 명동까지 43분 소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 철도역으로 향하는 동안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각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과 요금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 노선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아니면 미래 도시의 관문이야?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복잡한 안내 시스템이나 뉴욕 JFK의 오래된 시설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자동 판매기가 다국어를 지원하는 건 기본이고 화면 터치 한 번으로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T-머니 카드 구입을 원하십니까? 이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의 음성 안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카드를 구입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플랫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열차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각 칸별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열차는 2분 후에 도착합니다. 세 번째 칸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런던의 지하철도 뉴욕의 지하철도 이 정도 수준의 정보 제공은 하지 않았거든요. 열차가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위치가 플랫폼 바닥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간 후에야 타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차량 내부도 인상적이었어요. 노선도 위에 현재 위치가 LED로 표시되고 다음 역 안내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환승역에서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야. 외국인을 위한 종합 안내 서비스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어 장벽이나 길 찾기의 어려움, 혼자 여행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제가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일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불과 한 달 전 취재했던 도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혼자 여행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도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부야 교차로의 질서정연한 인파, 신주쿠의 네온사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움직이는 전철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쿄가 완성된 질서의 미학이었다면 서울은 살아 숨쉬는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명동 입구에서부터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도쿄의 거리가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였다면 서울의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표정도, 심지어 대화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에서 활력이 느껴졌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외국인임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현지 예절을 지키고 조용히 행동하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반면 서울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어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지도를 펼치고 길을 찾는 척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 지나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은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어요. 상점 운영 시간도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오후 6시가 지났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명동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이 도시는 언제 잠드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카페 문화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쿄의 카페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죠. 서울의 카페는 좀 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업무까지 보고 있었어요. 혼자 온 사람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디지털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도쿄도 충분히 발달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었어요. 길거리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고 QR코드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었어요. 도쿄가 완벽한 아날로그의 정교함이라면 서울은 미래를 앞서가는 디지털 실험실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완벽한 질서보다는 따뜻한 포용력, 정해진 규칙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복잡한 절차보다는 간편한 접근성이었던 거죠. 서울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도, 혼자 온 사람도, 언어가 서툰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가진 도시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밤늦은 시간에도 이런 따뜻함이 유지될까요?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에 마주한 장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동의 편의성이거든요. 아침 7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빌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혼잡하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플랫폼과 열차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 시스템은 안전성을 크게 높여주었어요. 뉴욕이나 런던의 오래된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최신 시설이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기 전부터 플랫폼 바닥에는 대기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누어 서서 내리는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는 강요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지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환승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웠거든요. 환승 통로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노선별 다음 열차 도착 시간,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심지어 현재 지연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까지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9호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 노선별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각 좌석 위에는 노선도가 부착되어 있었고, 현재 위치와 다음 정류장이 LED 화면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 환승 정보까지 함께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증가는 택시를 이용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일반 택시는 물론이고 버스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같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택시 기사분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하철이 지연되면 버스 배차 간격이 자동으로 단축되고, 특정 구간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대안 경로가 실시간으로 안내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좀 더 도전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강북에서 강남까지,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복잡한 경로를 설정한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 구간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환승점에서 최적의 동선이 자동으로 안내되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경로 최적화까지 제공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와 음성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저상버스 도착 정보가 별도로 표시되었고,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언어 설명 대신 직관적인 아이콘과 색깔로 정보를 전달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다국어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서 잠시 쉬면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하는 신경망 같았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길 찾기와 이동의 어려움인데, 서울은 이 문제를 기술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편리함이 일상적인 서비스에서도 유지될까요? 특히 언어 장벽 없이 쇼핑이나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제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진정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무인 시스템들이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매장에서 모든 구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입구에서 스마트폰을 터치하니 문이 열렸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출구의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마쳤습니다. 전 과정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언어 소통이 전혀 필요 없었고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무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서자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로봇이 정확히 그 주문대로 음료를 만들어 주었어요. 심지어 라떼 아트까지 완벽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인화 서비스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주문하면 도착 시간에 맞춰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개인 취향에 따른 맞춤 추천까지 제공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인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였거든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QR코드를 스캔해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영양 정보, 알레르기 유발 성분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요. 주문을 마치자 몇 분 후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음식의 품질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일관성 있고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인 시스템의 증가는 쇼핑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명동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는 아마존고와 같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매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상품을 집어들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동 결제 시스템이 제가 가져간 모든 상품을 정확히 인식해서 계산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들이 외국인에게도 완전히 열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회원가입이나 신용카드 등록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체험해봤습니다. 무인 헬스장, 무인 스터디 카페, 심지어 무인 세탁소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인 헬스장에서는 AI 트레이너가 개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센서가 운동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교정해 주었고 운동 효과까지 측정해 주었어요. 무인 스터디 카페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좌석 예약부터 환경 제어까지 모든 것이 앱으로 관리되었고 개인별 선호도에 따라 조명과 온도까지 자동 조절되었거든요. 저녁 무렵에는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하루 종일 무인 서비스만으로 생활해보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저녁 쇼핑까지 그 어떤 언어적 소통 없이도 모든 일상 활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키오스크와 앱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무인 시스템들이 결코 차갑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는 완벽하게 제공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의 여행자나 언어 장벽을 느끼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편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대화나 설명 없이도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무인 시스템들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비상 연락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도시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경악을 표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과연 자정이 넘은 서울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저는 혼자 명동거리로 나섰습니다. 카메라 한 대를 어깨에 메고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시작한 거였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야간 안전성입니다. 특히 여성 혼자 여행자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죠. 과연 서울의 밤은 어떨까요? 첫 번째 놀라움은 거리의 밝기였습니다. 가로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서 어두운 골목이 거의 없었어요. 주요 상권은 물론이고 주택가 골목길까지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구성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젊은 커플들, 친구들과 함께 나온 학생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걷는 여성들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까지,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부도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한강공원 주변에서는 여성들이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장면은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곧바로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새벽 1시에 여자가 혼자 조깅을? 말이 안 돼요. 어느 나라인가요? 정말 안전한가 봐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명동에서 시작해서 종로, 강남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치안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서나 파출소가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마다 위치해 있었어요. 심지어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시설의 운영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은 물론이고 약국, 카페, 심지어 일부 식당까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항상 열려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자정에 끝나지만 심야 버스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택시도 언제든지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모든 택시에는 GPS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성이 보장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경 홍대 근처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나가던 시민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번역 앱을 이용해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자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도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여행 가고 싶어져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제가 서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울은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도시였어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자 예상치 못한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본사의 강력한 반대였어요. 데이터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상사들은 이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과연 제가 목격한 서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커리어를 걸고 벌인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뉴욕 본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촬영한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정리하며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콘텐츠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편집본 초안을 완성한 후 프로듀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 차가웠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은 두꺼운 보고서를 준비해왔고 그 안에는 서울의 관광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도쿄나 파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글 검색량, SNS 언급 횟수, 여행 관련 매체 노출도 모든 면에서 서울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프로듀서 역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검증된 여행지에 대한 정보이며 서울보다는 도쿄나 파리 특집이 확실한 시청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숫자만으로 도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직접 목격한 현실과 데이터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고려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회의는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촬영한 핵심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는 장면, 완벽한 교통 시스템, 무인화된 서비스들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팀장은 이런 사례들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야간 범죄율 데이터가 다른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낮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시간 방송 중 해외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언급했지만 온라인 반응은 감정적이고 순간적이라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일축당했습니다.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편집실 책임자는 우려하는 것이 콘텐츠의 품질이 아니라 시장성의 문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울보다는 도쿄 특집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데이터나 품질이 아니라 익숙함에 대한 선호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안주였습니다. 저는 20년 커리어를 걸고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지표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만약 이 다큐멘터리가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성공한다면 새로운 관점의 여행 콘텐츠를 개척하는 첫 번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실 책임자가 고민에 잠겼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커리어를 걸고 하는 제안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승인이 나왔습니다. 서울편과 도쿄편을 모두 제작해서 시청자 반응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리즈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소한 서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기회는 얻었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서울의 진실을 완벽하게 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편집 작업에 몰두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에서의 경험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놀라움, 완벽한 교통 시스템, 무인화된 일상, 그리고 자정의 안전한 거리까지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몇 주간의 치열한 편집 작업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고 드디어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던 날, 저는 뉴욕 본사 편집실에서 실시간 시청률과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첫 30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서울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관광지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 경험의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서울의 진면목이 생생한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직후부터 CNN 국제부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요청, 혼자 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요구, 그리고 한국의 다른 도시들에 대한 궁금증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혼자 다닐 수 있다는 장면을 본 후 서울을 혼자 여행 목적지로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시청자들은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와 무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도시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방영 일주일 후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관련 검색량이 전주 대비 300%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예약과 항공편 검색도 급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도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등 주요 관광 도시들이 서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 야간 안전 시설 확충, 무인 서비스 도입 등이 각국 관광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시 관광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개별 여행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여행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성공은 CNN 내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팀은 기존의 분석 방식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고 편집부는 새로운 관점의 여행 콘텐츠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는 포착되지 않는 도시의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프로듀서들은 이제 저에게 다른 아시아 도시들에 대한 비슷한 기획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타이페이, 방콕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도시들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것은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도전이었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진정한 저널리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단순히 기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서 진실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이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시는 숫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며 진정한 가치는 체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숫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혼자 걷는 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여행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안전하고 언어가 달라도 불편하지 않고 낯설어도 두렵지 않은 여행. 서울은 그런 여행이 가능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울에서 저와 같은 놀라움과 감동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서울의 거리를 혼자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